어머니, 저 배 시간 때문에 서둘러야겠어요. 어머니는 여기서 편하게 쉬고 계세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아, 맞다 어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철민은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제가 배 타고 가면 읽어보세요. 제가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놨어요. 서둘러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어도 철민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편지를 펼쳐든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지내세요. 어머니의 재산을 밝히지 않는 한 다시는 만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 마음을 달라지게 한 건 어머니예요. 이제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세요. 그동안 숨겨온 재산은 제가 찾아낼 겁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지난 3일간의 달콤했던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다정한 미소, 손잡아주던 온기, 함께 나눈 이야기들,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철민아, 바다를 향해 울부짖는 어머니의 눈물 섞인 외침이 거센 파도 소리에 묻혀갔습니다. 여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우리 아들을 내가 잘못 키웠나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던 별들은 따뜻했는데 이제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철민아,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부림쳤지만 이제는 깊은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당신 기억나요? 철민이가 처음 걸음마 뗐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학교 입학하던 날, 당신이 울면서 사진 찍자고 하셨잖아요. 철민이 대학 합격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던 게. 쓸쓸한 바닷바람이 어머니의 흐느낌을 감쌌습니다. 한 여자의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버림받은 노모의 슬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외딴 섬에 버려진 어머니는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아들이 어머니를 버린 건가요? 어머니를 외딴 섬에 홀로 두고 떠난 아들은 그것도 3일 동안 다정한 척 연기를 하다가 말이죠. 30년간 원단 공장을 운영하며 자수성가한 부부였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은 왜 그토록 재산을 숨기라고 당부하셨을까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버림받은 어머니, 어머니는 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지, 아들의 숨겨진 악행은 무엇이었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신, 이제 공장 그만하고 쉬었으면 좋겠어요. 30년 전 어머니의 한마디에 남편 최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처음 원단 공장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빚을 내서 시작한 작은 공장이었지만 최 씨는 밤낮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장부 정리부터 직원 관리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새로 들여온 기계로 수출량이 2배는 늘어날 거예요. 어머니의 말대로였습니다. 최 씨 부부는 한 땀 한 땀 일구어낸 공장을 전국 최고의 원단 제조업체로 키워냈습니다. 자수성가한 부부의 성공 스토리는 동네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제가 좋은 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잘 클 수 있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철민의 말처럼 최 씨 부부는 아들 교육에도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철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었고 덕분에 철민은 명문대를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쉬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머니의 제안에 최 씨도 동의했습니다. 30년간 일구어온 공장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도시 한복판에 큰 건물을 샀습니다. 월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건물이었기에 노후 걱정은 없었습니다. 시골 별장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은 생각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저녁이면 별을 보며 산책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게 천국 같아요. 복잡한 도시보다 여기가 좋아요. 최 씨는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걱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30년 사업을 하며 본 세상의 이면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내가 부탁할 게 있어. 어느 날 밤, 최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모은 재산 말이요. 철민이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요. 건물도, 통장도, 아무것도. 어머니는 의아했습니다. 아들 철민은 어릴 때부터 착하고 똑똑했습니다. 부모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왜요? 철민이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지. 하지만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간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오. 내 30년 장사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 최 씨의 걱정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단 공장을 운영하면서
돈 때문에 형제가 서로를 고소하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일을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철민이를 보면 말이오. 건물 얘기만 나오면 귀가 쫑긋해지고 눈빛이 달라져. 내가 먼저 가더라도 절대 우리 재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어머니는 남편의 말이 과민 반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철민이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최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철민은 어머니에게 슬그머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은퇴하시면서 공장 매각하신 돈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 제가 사업을 하나 구상 중인데 투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때 마침 들어온 최 씨는 아들의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서류함을 뒤지는 철민의 모습을 몰래 발견하기도 했고 어머니 몰래 통장을 살피려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최 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철민이 동창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우연히 같은 식당에 있던 최 씨는 아들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공장 매각하면서 엄청난 돈을 갖고 계셔. 그걸 다 어디다 쓰시는 건지 시골에서 땅 파고 반 매느라 허리도 다 망가지시는데 내가 빨리 그 돈 찾아서 효도해야 할 텐데. 그 말을 들은 후 최 씨는 모든 재산 관련 서류를 은밀한 곳에 숨겼습니다. 통장도 모두 어머니 명의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어머니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보, 약속하시오. 내가 먼저 가더라도 절대 우리 재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철민이의 진심을 봤소. 돈만 보이면 자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소. 어머니는 남편의 말이 여전히 과민 반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보, 기침이 점점 심해지는데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최근 들어 최 씨의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시골 생활을 하면서도 끊지 못했던 담배 때문인지 자꾸 갈에 섞인 기침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을 졸랐습니다. 괜찮소, 감기일 뿐이야. 하지만 기침은 점점 더 심해졌고 밤에는 잠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급기야 피 섞인 가래가 나오자 최 씨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폐암입니다. 그것도 많이 진행된 상태네요.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우리 치료받아요. 꼭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최 씨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살이 쏙 빠진 남편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철민아, 너희 어머니 잘 부탁한다. 병실에서 최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철민은 눈물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 잊지 말아요. 그것이 최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남편은 그렇게 조용히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30년 동안 원단 공장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멍한 상태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한테 의지하세요.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철민은 조문객들 앞에서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조문객이 줄어들자 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통장은 어디 있어요? 장례 비용도 있고 정리할 게 많아서요. 어머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철민은 아버지의 서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자리에서 돈 얘기를 꺼내는 아들의 모습에 어머니의 가슴이 시렸습니다. 아버지가 공장 파시고 건물 사셨다던데 그 서류들은 어디 있나요? 지금이 그런 걸 물어볼 때니? 철민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장례식 치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머니는 이런 거 모르시니까 제가 알아봐야죠. 그때였습니다. 빈소 밖에서 조문객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최 사장님이 공장 팔고 엄청난 돈을 만드셨다던데. 그러게 아들이 이제 그 돈 다 갚겠네? 그 말을 들은 철민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쩍였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왜 그토록 간절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 잊지 말아요. 어머니는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며 그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 벌 한 벌 옷을 접으면서 남편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철민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철민은 매일 어머니의 집을 들락거렸습니다. 아버지, 옷 정리하고 있어. 그런 거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이제 좀 쉬세요. 철민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옷장 안을 살피는 그의 눈빛은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은 정리하셨어요? 또다시 재산 얘기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철민아, 너희 아버지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얘기를 하니. 어머니,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 앞으로도 편하게 사셔야 하니까 제가 좀 알아야죠. 철민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거슬리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처럼만 살면 돼. 시골에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성공하셨는데 어머니가 왜 시골에서 고생하시겠어요? 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가 돈 많다고 소문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세요? 재산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철민아, 어머니는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제가 다 알아서 모신다니까요. 철민의 말에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말투에서 어떤 위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난 이대로가 좋다고 했잖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집부리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철민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싸움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저는 이만 가볼게요. 철민이 나간 후 어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아들의 말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찾아오던 발걸음도 뜸해졌고 전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철민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명절에 찾아온 철민은 어머니의 살림살이를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런 시골 구석에서 뭐 하시게요? 난 여기가 좋다니까. 아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엔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다정하던 아들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개월, 아침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데 오랜만에 철민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어떠세요? 그냥 이렇게 살지. 어머니의 쓸쓸한 대답에 철민은 오랜만에 다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너무 힘드셨잖아요. 우리 같이 여행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요? 여행은 무슨. 난 여기가 좋아. 어머니, 제가 찾은 곳이 정말 좋은 데예요. 외딴 섬인데 공기도 맑고 경치도 끝내줘요. 아버지도 거기 계셨다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철민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맞닿은 작은 섬, 붉은 해가 수평선으로 저무는 모습이 꽤 아름다웠습니다. 거기 가면 어머니 마음도 좀 달라지실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울해하시지 말고 그래도 난 제발요. 어머니랑 저랑 관계도 좀 회복하고 싶어요. 요즘 제가 너무 삐딱하게 굴었죠? 죄송해요. 철민의 진심 어린 듯한 사과에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청우도래요. 관광객도 별로 없고 섬 전체가 그냥 자연 그대로예요. 바닷가에는 하얀 모래사장이 있고 저녁이면 노을이 장관이래요. 사람들은 많이 사나? 몇 가구 안 된대요. 그래서 더 좋잖아요. 시끄럽지도 않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며칠 동안 알아봤어요. 철민은 섬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구불구불한 해안길, 푸른 소나무 숲, 평화로운 작은 마을의 모습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거기 가서 같이 며칠만 쉬다 와요. 어머니 마음도 좀 달래시고 저도 어머니랑 시간 보내면서 아버지 생각도 하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들어 차갑게 굴던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위하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알았다. 가보자. 어머니의 승낙에 철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섬뜩해 보였다는 걸 어머니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배편은 제가 다 알아봤어요. 이번 주말에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들이 건넨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바다와 평화로운 섬마을, 그곳에서 남편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마음을 달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영원히 고립시키려는 아들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때 어머니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저 노을이 얼마나 예뻐요. 섬에 도착한 첫날, 철민은 오랜만에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가 저무는 바닷가를 걸으며 둘은 고인이 된 아버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여기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러게. 너희 아버지가 계셨으면 저기서 낚시도 하고 그랬을 텐데.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조개도 줍고
오랜만에 찾아온 모자간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철민은 어머니를 데리고 섬 곳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구불구불한 해안길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머니, 저기 소나무 좀 보세요.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저렇게 구부정하게 자랐네요. 그러게 사람 사는 게 다 저런 거지 뭐. 세상살이에 휘어지면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거. 셋째 날 아침, 철민은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위해 라면을 끓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차려주는 식사였습니다. 철민아, 이제 좀 달라진 것 같다. 엄마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제가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죠? 이제부터 잘할게요. 그날 저녁, 둘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철민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제가 잠깐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응, 어디 가는데? 중요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급한 일이라서 저녁 때쯤 돌아올게요. 넷째 날 아침, 철민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저 배 시간 때문에 서둘러야겠어요. 어머니는 여기서 편하게 쉬고 계세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아, 맞다. 어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철민은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제가 배 타고 가면 읽어보세요. 제가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놨어요. 서둘러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진 것 같은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어도 철민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편지를 펼쳐든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지내세요. 어머니의 재산을 밝히지 않는 한 다시는 만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 마음을 달라지게 한 건 어머니예요. 이제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세요. 그동안 숨겨온 재산은 제가 찾아낼 겁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지난 3일간의 달콤했던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다정한 미소, 손잡아주던 온기, 함께 나눈 이야기들,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철민아, 바다를 향해 울부짖는 어머니의 눈물 섞인 외침이 거센 파도 소리에 묻혀갔습니다. 여보, 우리 철민이가 날 버렸어요. 어둠이 내린 바닷가에서 어머니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철민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걱정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노을도 별빛도 하얀 모래사장도 모든 것이 어머니를 가두는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손을 잡고 아버지 얘기하면서 울던 아이가 어머니는 지난 3일간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철민과 찍은 사진을 보며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미소가, 다정했던 손길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우리 아들을 내가 잘못 키웠나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던 별들은 따뜻했는데 이제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철민아,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부림쳤지만 이제는 깊은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당신 기억나요? 철민이가 처음 걸음마 뗐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학교 입학하던 날 당신이 울면서 사진 찍자고 하셨잖아요. 철민이 대학 합격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추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 공장 운영하면서 모은 돈으로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던 날들, 아들 결혼시키면서 기뻐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재산 얘기만 나오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럴 줄이야.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있던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난 어떡하면 좋죠? 당신도 가고 이제 아들마저 날 버리네요. 쓸쓸한 바닷바람이 어머니의 흐느낌을 감쌌습니다. 한 여자의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버림받은 노모의 슬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소원을 빌었을 텐데 이제는 그저 차갑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처럼 깊어가는 밤,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한숨만이 깊어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어머니는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겠어요. 매일 울기만 하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당신이라면 지금 날 보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강한 사람이오. 30년 동안 공장 운영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이겨냈소.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섬으로 들어올 때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배를 타고 오면서 본 것들, 들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그래. 그날 분명히 그 사람이 있었지. 섬에 도착하던 날, 조그만 어선 한 척이 보였습니다. 낚싯대를 들이운 낚시꾼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낚시꾼. 매일 아침 저기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더니 어머니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멀리 방파제 끝에 과연 낚시꾼이 보였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낚시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배를 타면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보이자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순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낚시꾼의 일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와서 저녁에 질 무렵에 돌아가는구나. 사흘을 더 관찰했습니다. 낚시꾼은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자리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야. 어느 새벽, 어머니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방파제 근처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어선 한 척이 다가왔습니다. 예상대로 그 낚시꾼이었습니다. 저기. 떨리는 목소리로 낚시꾼을 불렀습니다. 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어쩐 일이시죠?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사연, 섬에 갇혀있는 현실을. 낚시꾼은 말없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를 육지로 좀 데려다 주실 수 없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낚시꾼의 눈에서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세요. 날이 밝기 전에 출발해야 하니 시간 꼭 맞춰주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 새벽, 어두운 바다를 가르며 어선은 육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어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으러 가는 길, 복수의 칼날을 갈며 육지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밤길, 어머니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친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철민이의 모든 행동이 계획적이었구나. 집으로 가는 길,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거기 경치 정말 좋아요. 아버지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저녁 노을이 예쁘죠? 어머니랑 같이 보니까 더 좋네요. 제가 이제부터 잘할게요. 어머니 믿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도, 별을 보며 나눈 이야기도, 손잡아주던 따스한 손길까지 말이죠. 새벽녘,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잠시 숨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서두르면 안 돼.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집 안으로 들어선 어머니는 우선 전기와 수도를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멀쩡했습니다. 한참을 집 안을 둘러보던 어머니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여보, 이제 제가 똑똑히 봤어요. 철민이가 얼마나 변했는지. 어머니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신고하진 않았습니다. 철민의 행동을 예측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철민이는 분명 이 집을 뒤지러 올 거야. 재산 관련 서류를 찾아야 할 테니까. 어머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모든 창문을 걸어 잠그고 뒷문도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제 아들이 집을 무단으로 침입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섬에 버려졌다가 돌아왔는데. 경찰은 오후에 조용히 집을 방문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고 잠복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드님이 언제 올 것 같으십니까? 밤이 되면 올 것 같아요. 서류를 찾으러 올 테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의 예감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마당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어있던 경찰관들이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레 창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사람은 분명 철민이었습니다. 어디 있지? 이 집 어딘가에 분명 있을 텐데. 서랍장을 뒤지는 소리, 벽을 더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철민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점점 대담해져 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 어딘가에 숨겨뒀을 텐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꼼짝마! 경찰이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철민은 당황했습니다. 손전등을 든 경찰들이 철민을 둘러쌌습니다. 여긴 제 어머니 집입니다. 지금 무단 침입하신 거예요. 엄마를 버리고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려고 했니?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철민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럴 수가.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여길? 내가 나를 영원히 가두어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갑을 차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경찰서에 넘겼다는 죄책감과 배신감이 뒤엉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시죠. 조사실로 들어서자 수갑을 찬 철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혐의입니다. 피해자는 아버님 임종 당시 병원비 관리를 맡았는데 실제 병원비의 2배를 어머님께 청구했더군요. 차액 3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를 핑계로 자신을 속였다니. 당시 어머님께서는 병원비 영수증을 확인할 정신적 여유가 없으셨고 피해자를 신뢰하셨기에 무심코 건네주셨다고 했죠. 철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혐의. 어머님을 섬으로 유인하기 전 이미 그곳 폐가를 매입해 두셨더군요. 계획적인 유기였습니다. 뭐라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릴 장소를 미리 준비했다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피의자는 어머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미 병원과 접촉했고 허위 진단서까지 준비했더군요. 철민아, 이게 무슨... 어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다니. 어머니를 미치게 만들어서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거죠. 섬에 고립시켜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그 증상을 빌미로 강제 입원시켜서. 그만해주세요. 어머니의 흐느낌이 조사실을 채웠습니다. 철민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울부짖는 어머니를 보며 철민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후회보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게 비쳤습니다. 철민아, 한참을 침묵하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니? 내가 그렇게 돈이 필요했어. 철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시겠죠? 아버지랑 어머니가 얼마나 큰 재산을 숨기고 계신지. 그래서 내 어미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니?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섬에서 조용히 사시다가 제가 원하는 걸 주시면 모시러 가려고 했다고요.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나니? 널 믿지 말라고. 재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철민의 눈가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상했어요. 자식인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숨겨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 많은 돈을 혼자 움켜쥐고 어디에 쓰실 건데요? 움켜쥐다니. 그 돈이 다 누가 번 돈인데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너 공부시키고 너 결혼시키고 그 돈 다 내가 썼잖니? 그건 부모의 의무죠. 근데 그 많은 재산을 왜 숨기시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관리하는 게 맞다니까요. 관리라. 병원비를 빼돌린 게 내 관리란 말이냐? 철민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힘든 시간에 넌 병원비를 빼돌리고 있었구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내가 날 버렸다는 게 가장 가슴 아프다. 이제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겠네요. 어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사님, 제가 고소장을 써야 할까요? 어머니! 철민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용서. 내가 지금 용서를 바랄 자격이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님, 제 아들을 고소하겠습니다. 자문서 위조, 사기, 감금, 모든 혐의에 대해서요. 어머니! 제발, 전 어머니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아들이 어미를 정신병자로 만들려 하고 섬에 버리고 이런 짓을 하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내가 그토록 찾던 것을 보여주마. 그게 설마! 그래, 내 아버지가 남긴 재산 목록이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치는 철민.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건물이 이렇게나! 서울 한복판에 빌딩 3채, 임대료만 매달 수억씩 받고 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거야. 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제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을 거야. 자, 네, 그게 무슨... 내가 그토록 탐내던 재산, 이제 한 푼도 내 것이 될 수 없어. 철민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제 와서 눈물을 보여도 소용없다. 널 낳고 키운 게 이제는 정말 후회된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에 철민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한 후회일 뿐이었습니다. 형사님, 이제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어머니는 돌아서서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철민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제가 당신의 마지막 부탁을 지켰어요. 우리 돈은 이제 좋은 곳에 쓰일 거예요.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경찰서 복도에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여보, 오늘 전부 기부하고 왔어요. 어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잖아요. 제가 함부로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기부 영수증을 꺼내 남편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30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데요. 장학금도 주고 독거노인도 도울 수 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닌 평온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철민이가 저지른 죄,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겠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교도소에서 온등기우 편이었습니다. 철민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산은 이제 상관없으니 제발 좀 꺼내주세요. 어머니는 편지를 끝까지 읽지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늦었다, 철민아. 어머니는 쓰레기통에 찢어진 편지 조각을 버렸습니다.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철민. 어머니는 그의 재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철민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해야 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 인성을 잃은 우리 아들. 이제는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겠죠.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탁자 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철민아,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란다. 어머니는 천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친권 포기각서에 서명하는 순간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내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이제 너는 자유롭게 내 인생을 살아가거라. 그동안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그 원망에서라도 벗어나렴. 창밖의 노을이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어둠이 찾아들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밝았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진 마음이었어요. 여보,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보고 있어요? 처음 이 별장에 왔을 때처럼 어머니는 다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몇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상추가 예쁘게 자랐어요. 남편과 함께 심었던 상추며 고추들이 여전히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여서 행복했다면 이제는 홀로여도 행복한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소리를 들으며 텃밭에 나오는 것. 이게 내 삶의 전부일 것 같았는데, 어머니는 풀을 뽑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가 가꾼 채소들을 동네 독거노인들과 나누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재산을 기부한 후 어머니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텃밭에서 난 작물들을 이웃과 나누고 시골 노인대학에서 한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마당 한켠에 봄꽃을 심으며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철민이를 키울 때는 돈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나 봐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지 못했으니. 저녁이 되자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별장이 너무 커서 쓸쓸했는데 이제는 이 공간이 꼭 맞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제는 제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텃밭에서 딴 채소로 혼자만의 저녁을 차리며 어머니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사람이 혼자가 되면 외롭고 힘들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제가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한글 학교에서 배운 글씨로 일기를 쓰고, 동네 주민들과 산책도 하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돈도 아들도 다 떠나보냈지만,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요로워졌네요. 달빛이 마당에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보던 그 달을 혼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란 걸.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도 별처럼 빛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제가 진짜 행복해졌어요. 혼자여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법을 배웠어요. 봄바람이 어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다정히 토닥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마을에 관해 이번 사연 잘 들으셨나요? 30년간 원단 공장을 운영하며 자수성가한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돈보다 가족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겼던 남편은 임종 직전 돈 앞에서는 자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재산을 숨기라 당부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는 남편이 떠난 후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어머니를 외딴 섬에 버리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아들, 심지어 아버지의 병원비까지 착복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섬에서 홀로 탈출해 아들의 죄를 밝혀내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시골 별장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텃밭을 가꾸고 이웃과 나누며 한글도 배우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혼자여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삶이 아닐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맞이한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행복해진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 홀로여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가 아닐까 합니다. 저처럼 우리 모두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점과 드는 생각들이 모두 달랐을 것 같은데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드디어 마을회관을 찾아주신 구독자분들이 6명이나 생겼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자분들의 더 많은 삶의 지혜, 공감과 위안을 나누기 위해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사연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지혜로운 인생길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이 계셔서 오늘도 마을회관은 문을 엽니다.